안녕하세요. 백세 시대 백세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국의 부채 특권, 미국의 부채 특권과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특권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과 스페인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스페인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데요. 스페인과 미국은 부채 비율이 실제로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은 약 80%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동일하지만 스페인의 부채 비율은 실제로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약간 낮고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스페인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미국의 차이가 뭐냐면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바로 이겁니다. 자, GDP 성장에 비해서 차입 비용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은 GDP 성장에 비해서 매우 낮은 차입 비용 덕분에 수조 달러 적자여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자, 차입 비용이 낮다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외화로 갚을 채무가 없죠.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로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과 다른 국가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외화로 갚을 채무가 없고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로 갚으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달러를 발행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기축통화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차입 비용이 적다라는 것. GDP 성장에 비해서 매우 낮은 차입 비용 덕분에 수조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해도 금융위기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플라자 합의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훨씬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선호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했는데 이때 자본이 유입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절상이 되었죠. 달러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자동차 업계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대외 무역 수지 불균형 그리고 재정 적자 이렇게 해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때가 바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는 것인데요. 동맹국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을 시켰죠. 미국 달러 가치가 절상이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일본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수입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흑자국들을 상대로 수입 규제를 선택할래 아니면 환율 조정을 선택할래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2배로 절상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수입 규제를 받느니 환율 조정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엔화 가치는 높아지고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일본은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나타났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상황이죠. 근데 미국 경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는 그때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런 정책을 통해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금융위기도 지나고 또 코로나 위기도 지난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는 예상외로 좋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상외로 좋은 미국 경기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은 좋았었죠.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던 거거든요. 7월 GDP 성장률은 2.4%, 2분기 1.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간밤의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GDP를 하향 조정한다. 그리고 고용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가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경착륙이 될까봐 우려되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부채죠. 부채와 그리고 국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주식도 부동산, 코인 시장 다 바라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국채가 어떤 흐름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연방정부의 발행 국채, 미국의 연방정부의 발행 국채가 1분기 어땠는지 올해 1분기에 31조 달러였습니다. 약 31조 달러요.
외국인이 24%를 소화하고 연준이 18%,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외국인이 34%를 보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외국인의 국채 보유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6조 2천억 달러입니다. 20여 년 동안 2001년도부터 2022년 동안에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6조 2천억 달러예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때리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윽박질러서 합의를 끌어내지만 중국은 또 입장이 다르죠. 중국에 대한 계속 압박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회유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2013년도에는 1조 2천억 달러였는데 2023년도 올해는 8,5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보유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한때 34%까지 2015년도에 34%까지 이렇게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24%까지 낮아졌다는 것.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중무역 수지 적자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6조 2천억 달러라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때 1조 2천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 8,500억 달러로 낮아졌죠.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1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였던 것이 이제 1조 97억 달러 이렇게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일본도 역시 국채 보유를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국채를 많이 보유했었는데 1조 3천억 달러. 그러면 지금은 이제 1조 달러 전후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 연준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인플레이션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 연준도 국채를 줄여야만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해 왔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완화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가 국채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도 국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외국인도 줄이고 연준도 줄이고 그러면 누가 사줘야 됩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연준도 줄이고 외국인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연준도 좀 꺾였죠. 그래프가. 외국인도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고 연준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국채를 사줘야 됩니까? 민간에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민간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의 대표격이 이제 금융회사가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금융회사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SVP 사태가 벌어졌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이제 은행이 문을 닫게 됐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서 환매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금융회사들도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미국 금융회사가 사야 되는 국채를 지금 외국인도 줄이고 연준도 줄이고 민간인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소화해 줄 만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죠. 중국도 일본도 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 부채도 좀 높아진 상황이죠. 자,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이렇게 기업 부채가 높아졌냐면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고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게 되면 소매 판매는 위축되며 또 결국은 기업 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은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고요. GDP 대비 어느 정도냐면 지금 50% 이상입니다. GDP 대비로 해서 50% 이상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미국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연방정부 부채도 이렇게 높죠. 연방정부의 부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했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제 상황이 물론 좋아져야 되지만 연준의 고민은 이겁니다. 실업률도 좋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또 소매 판매도 증가하고 이러면
경제는 좋아지겠죠. 경제는 좋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냐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이 쓰는 정책을 잘 보시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매 판매가 위축되고 이럴 때에 재정을 풀려하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주식시장이 환호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환호를 한다.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최근에 실업률이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소매 판매도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자연스럽게 꺾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물가라는 것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전쟁 이슈도 있죠.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침공을 해서 국제 밀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제 밀값이 오르고 또 국제 식음료 값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기업도 부채가 높고 연방 정부도 부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쓸 정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를 소화시켜야 됩니다.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만기가 되는 국채. 미국은 특히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또 새 국채를 발행해서 롤오버를 시키죠. 롤오버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적자는 쌓여가게 되고요. 그리고 달러를 발행하죠. 달러를 발행해서 이자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계속 높아져 가는데 이런 식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이자를 갚아내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위기를 모면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하고 또는 그 유동성 공급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경제가 호전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국채가 소화되지 않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더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소비 투자는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국가 시중도가 하락이 되는 것이죠. 자, 간밤에 GDP를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 증가가 둔화되는 것. 굉장히 경기는 안 좋지만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용 증가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긴축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가 소화돼야 됩니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일본은 국채를 줄이고 있고 또 연준도 줄이고 있고 민간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민간도 만만치 않고 은행의 파산 사태를 보면서 미국 국채를 금융회사들이 사주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면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소비 투자 위축, 주가 하락, 국가 신용도 하락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의 상관계수가 0.55 정도까지 왔죠. 물론 상관계수가 그건 100% 믿을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와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져 왔지만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그 상관계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며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영상에서 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